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김항대입니다.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.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인간의 호기심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. 그 결과 얻은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.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근대에 와서 아이작 뉴턴은 이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무너뜨렸죠.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근대 물리학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 과학으로 이어졌습니다. 저와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 물리학이 찾아낸 이 자연의 법칙이 무엇이 있었는지,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어떻게 바꿔왔는지,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같이 알아볼까요? 네, 과학은 근대에 시작이 됐는데 과학의 문을 연 것이 이제 물리학입니다. 그 물리학은 이제 그 시작이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 운동의 법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 물리학이 이렇게 그 과학의 문을 열고 그 널리 이제 과학을 퍼뜨리는데 이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 과학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,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과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쓸모가 있고 이 올바른 지식을 준다라는 이 믿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화학이나 이 생물학 같은 것들이 이제 이어서 이 과학으로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 과학에서 갖는 그런 법칙의 의미를 이제 물리학에서 어떻게 운동의 법칙이 성립되고, 그 다음에 19세기에 이 전자기 법칙이 만들어지고, 다시 20세기에는 이 양자역학의 법칙이 이제 만들어졌는가,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받아들여져서 이 과학 지식을 쌓는 기초가 됐는가라는 거를 이제 한번 그 과학 법칙이 갖는 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입니다.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많은 걸 궁금해 하는데,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관찰하는 것, 이게 바로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것인데, 그 시간이 감에 따라 모양도 변하고, 그 다음에 이 상태도 변하고 합니다.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거고, 그래서 왜 이 물체가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일찍부터 궁금해하고 그걸 설명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이 물체가 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했던 거를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 과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찰을 통해서 했고, 그 다음에 그 관찰을 바탕으로 이 논리적인 추론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. 왜냐하면 다양한 움직임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일단 물체 자체도 이 하늘에 있는 물체와 이 지상에 있는 물체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. 하늘에 있는 물체는 영원히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것 같고, 이 지상에 있는 물체는 순간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,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물체의 법칙과 이 땅에 있는 물체의 법칙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도 이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운동이 있고, 그 다음에 힘을 가했을 때만 일어나는 이 강제 운동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별을 했던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보면, 그러니까 놓아둔 물체를 이렇게 던지거나 하면은 아래로 떨어지죠.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운동도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나눴던 거죠. 그래서 수직 운동에 대해서는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. 물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, 이 수평 운동이 중요한데, 이 수평 운동에 대해서는 이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, 움직이려면 내가 뭔가 힘을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워낙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 그 이후에 거의 이제 1500년 이상을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믿고 살았는데,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반론이 제기되긴 했지만, 근대에 와서야, 그러니까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오였는데, 근데 이 갈릴레오는
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방법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이 관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실험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상황에 맞게 실험을 해서 거기다 이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적인 추론을 할 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논리학만 썼는데 비해서 이 갈릴레오는 이 수학적인 이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 수학적이란 말은 이제 정량적인 추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이 특히 수평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해 있는 것, 가만히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는데 이 갈릴레오는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해야 된다라는 이제 다른 제안을 했던 거죠. 자,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라고 하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소개를 해놨는데 이 마차의 경우를 보면 저 말이 마차를 끌고 갈 때만 마차가 움직이고 말이 서면 마차도 같이 서죠. 이것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힘을 가할 때는 움직이고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다. 그렇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이 곧바로 반례를 하나 찾아내죠. 그게 뭐냐면 이 화살에서 그러니까 활로 화살을 쏘면은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활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잘 가거든요. 그럼 그 화살은 계속 뭔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건 무슨 힘이냐?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설명하려니까 공기 같은 것이 계속 힘을 가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. 그렇지만 이 갈릴레오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화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가던 것은 계속 똑같이 날아간다라는 거였는데, 근데 사실 그 갈릴레오가 그러니까 이런 그 추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 낙하 실험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걸 했는데 그때 얻은 결론이 뭐냐면 보다시피 그릇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내려와 가지고 반대편으로 올라가는데 항상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라.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냈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릇의 밑면이 무한히 길다라고 하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공이 계속 움직이던 대로 움직여야 된다. 그래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움직이던 공은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끌어냈던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그 운동에 대한 이제 다른 이해를 이제 갖게 됐는데, 그래서 이 갈릴레오의 그 발견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 운동의 법칙을 이제 만들어낸 분이 아이작 뉴턴입니다.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. 그게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힘과 가속도의 법칙, 그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게 그 처음으로 나타난 이 과학 법칙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갈릴레오의 발견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. 그래서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제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, 뉴턴은 그냥 단순히 갈릴레오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지만 그 후에 와서 이 관성의 법칙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사실 진짜로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옆에 이 그림에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, 지금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근데 이 사람을 관측을 하는데, 이 길에 이제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, 그 다음에 이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는데, 이 차가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이 되고 있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 정지해 있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자전거는 힘을 받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가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속되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자전거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더 빨라지고 있는,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. 근데 결국 이 관성의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관찰하는 이 좌표계를 잘 선택하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. 그러니까 관성계라는 게 뭐다라는 걸 이제 정의를 했던 거고,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의 법칙을 적고 설명을 하려면 그런 관성계를 써서 하자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.
자, 그 다음에 이 뉴턴은 그래서 이 제2법칙이 이제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건데, 그런 관성계를 쓴다면 이 물체 운동이 어떻게 보이겠는가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 과학을 조금 배우고 물리학을 다 배워봤다면은 한 번은 다 이제 읊어봤을 F는 ma인데,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가,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의 그 발견이 바탕이 돼 있던 거죠.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, 그러니까 그러면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할 것이다. 가속도가 있다라는 거고,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물체에 작용한 힘은 이 물체의 질량과 이 가속도의 곱과 같다.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.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연의 법칙은 아닙니다. 그냥 잘 살펴보시면 이게 그럼 실제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제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냐, 이거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. 거꾸로 이게 힘을 정의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물체가 힘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, 그래서 이 법칙을 통해서 이 힘이라는 걸 정의하고, 그 다음에 그 힘에 반응하는 물체마다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로서 이 질량을 이제 정의했던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뉴턴의 제1법칙, 제2법칙이 사실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이 토대가 되었던 어떤 체계를 이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뉴턴은 이제 세 번째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겁니다. 이거는 힘에 대한 이 법칙인데, 이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때는 항상 한쪽만 일방적으로 작용할 수 없고 서로 작용하는,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호작용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.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로 자연의 법칙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,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법칙을 할 때 이제 질량 같은 걸 정의하거나 할 때 사실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 꼬마하고 저 큰 덩치의 이제 아저씨가 이 서로 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죠. 예. 근데 저럴 때 저 두 사람은 서로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나오는 반응은 저 아저씨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거고 꼬마는 뒤로 튕겨져 나갈 거다.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? 이제 똑같은 힘을 가해도 질량에 따라 가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앞에서 그 1법칙, 2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체계라고 했는데, 그 우리가 그러면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냐, 결국. 그러니까 그럼 물체의 운동을 관찰을 해서 실제로 그게 적용되는, 그러니까 힘이 자연계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가,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고, 사실은 그 이후에 물리학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과연 어떤 힘이 존재하는가,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. 그럼 이 운동의 법칙이 그럼 왜 이렇게 근대에 와서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라는 건데,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했던 이 행성의 운동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행성의 운동은 굉장히 오랜 관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밤하늘을 꾸준히 관측해서 그 중에서 이 별들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고, 그걸 꾸준히 관찰한 끝에 이제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이 모형을 만들어냈던 거죠. 근데 그 모형의 가장 완성된 형태가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안했던 거고,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천동설이라고 부르는, 근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. 그래서 지구 중심 모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. 근데 근대에 와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태양 중심 모델을 이 코페르니쿠스가 제안을 했죠.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맞는가를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, 이제 그거를 이제 관측 자료를 가지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. 그 관측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이었고, 약 20년에 걸쳐서 저 행성의 운동을 열심히 관측해서 이제 자료를 남겼죠.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케플러라는 분이 이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, 그러니까 그 이전에
것들을 다 고쳐서 제대로 된 이 행성의 운동 법칙이라는 걸 찾아냅니다. 그걸 이제 케플러의 법칙이라 그러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.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코페르니쿠스 모형이긴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 모형에서는 이 궤도가 원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 타원 궤도를 돈다라는 걸 찾아냈고, 그 다음에 요 행성이 움직이는데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때그때마다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걸 찾아냈습니다. 그래서 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찾아냈고,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발견을 했는데, 저 행성의 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가 행성마다 다 다른데, 그게 이 그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제 찾아냈던 겁니다. 근데 그 뉴턴이 그 성공을 거둔 것이, 그러니까 저 이 케플러의 그 세 가지 법칙을 이 힘에 대한 새로운 법칙,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도입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운동의 법칙이라는 것과 이 결합을 해서 저 행성의 운동을 이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제 두 물체 사이에는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, 그 다음에 질량의 곱에 이 비례하는 인력이 항상 작용한다라는 건데, 뉴턴이 이 운동의 법칙과 이 중력의 법칙을 합쳐서 이 행성 운동의 법칙을 이제 완벽하게 이끌어냈다. 이게 그 케플러의 법칙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들 이제 이 놀라운 결과에 이제 감동을 했던 거죠. 근데 뉴턴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행성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상에서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,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했던 것을, 그 행성이 도는 것 또는 이 달이 지구를 도는 것과 이 같은 법칙의 적용으로 일어나는 일이다. 그러니까 같은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,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게 왜 물체가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이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 이제 같은 이 힘의 작용인가라는 걸 설명을 해놨습니다.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집어 던지면 이 앞에 가서 떨어지죠. 근데 조금 더 내가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아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본 거죠. 그래서 정말로 세게 던지면 이 물체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로 올 것이다. 그럼 그 자리에 와서 다시 계속 돌게 될 거다.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달이 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 운동과 그다음에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 이 같은 운동이다. 그러니까 다름 없는 그 법칙이고,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,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, 그렇지 않고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다 같고 모든 거를 다 한 체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냈던 거죠. 근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,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줘서 받아들여지게 되고,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관찰하는 현상을 저런 법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. 이게 바로 이제 근대과학의 그걸 열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. 1강은 여기서 마치고 2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